글래스고의 경기장 한가운데 8살 소년이 머리보다 조금 큰 파란 모자를 눌러쓰고 관중석을 바라봤다. 루이스는 마스코트와 주먹을 맞댔고 조지는 웃었으며 샬럿은 동생의 모자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 순간만 보면 그들은 왕실이 아니라 오랜만에 함께 외출한 평범한 5식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장면 뒤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시간이 숨어 있었다. 취소된 일정, 길어진 침묵, 설명되지 않은 공백, 그리고 한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추측. 대중은 답을 원했고 궁전은 사생활이라는 짧은 문장만 되풀이했다. 윌리엄은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벽이라고 믿었다. 15살의 어머니의 관뒤를 걸었던 그날부터 그는 아이들이 같은 상처를 겪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벽은 바깥의 시선을 막아도 안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까지 막지는 못한다. 그날 경기장에 나타난 것은 한 소년만이 아니었다. 오랜 두려움 끝에 다시 세상 앞으로 걸어나온 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끝내 숨길 수 없었던 진실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글래스고의 관중석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눈을 붙잡은 것은 왕위 계승 서열도 화려한 의전도 아니었다. 머리보다 조금 큰 웨일스 사이클 모자를 눌러쓴 8살 소년의 표정이었다. 루이스는 마스코트 피니에게 주먹 인사를 건넸고 샬럿은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웃었다. 조지는 이미 10대 소년다운 조심스러움을 보였지만 그날만큼은 세 남매 모두 한 가족의 평범한 오후 속에 있었다. 이 장면은 특별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복귀를 알리는 문장도 없었다. 누군가의 회복을 과장하는 연출도 없었다. 5사람은 수천 명의 반중 사이에 앉아 경기를 보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서로의 반응을 살폈다. 왕실이 가장 공들여 만든 장면이 아니라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기로 한 순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루이스의 웃음보다 먼저 그의 진한 공백을 떠올렸다. 몇몇 행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시간, 가족 사진 속 달라진 구성, 예고 없이 바뀐 일정이 다시 소환됐다. 대중은 빈자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명이 없는 공백은 언제나 누군가의 상상으로 채워진다. 침묵은 소문을 막는 벽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소문이 자랄 수 있는 가장 넓은 방이 된다. 루이스는 오래전부터 왕실의 엄숙함을 깨트리는 아이로 기억됐다. 발코니에서 찡그린 표정, 의식 도중 어머니와 나누는 작은 실랑이, 갑자기 터지는 웃음은 늘 화제가 됐다. 사람들은 그것을 친근함이라 불렀지만 한 아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매번 기사와 영상으로 반복되는 순간 친근함은 곧 소비가 된다. 귀여움조차 누군가에게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윌리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오래전부터 새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다. 조지는 언젠가 왕관의 무게를 배워야 하는 아이였고 샬럿은 형제들 사이에서 균형을 읽는 법을 빠르게 익혔다. 루이스는 가장 자유로운 아이였다. 기대가 적었고 그래서 더 오래 어린아이로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보호받는 아이가 가장 많은 질문을 불러오는 역설도 그와 함께 자랐다. 루이스가 행사에 나오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유를 만들었다. 단순한 일정 조정도 이상 신호가 되었고 가족의 선택은 비밀처럼 소비됐다. 특히 2024년 이후 왕실의 침묵은 더 이상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캐서린의 부재를 둘러싼 거대한 추측을 경험한 뒤 대중은 궁전의 짧은 설명을 믿기보다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찾으려 했다. 그래서 글래스고에서의 미소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다시 걸어나올 수 있다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중요한 것은 루이스가 왜 한동안 보이지 않았는지가 아니었다. 더 무거운 질문은 따로 있었다. 이 가족은
왜 새 아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게 했으며 그 결정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 답은 글래스고가 아니라 1997년 런던의 한 장례 행렬에 있었다. 한 15살 소년이 어머니의 관 뒤를 걸으며 언젠가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벽을 세운 바로 그날이었다. 왕실의 아이들은 같은 집에서 자라지만 같은 미래를 부여받지는 않는다. 조지는 태어난 순간부터 언젠가 왕이 될 소년으로 불렸다. 그의 걸음과 표정, 학교와 친구, 심지어 침묵조차 미래의 군주라는 틀 안에서 해석된다. 아직 13살인 아이에게 세상은 이미 결말을 정해놓았다. 샬럿의 위치는 더 복잡하다. 왕위와 가깝지만 그 무게를 직접 짊어질 가능성은 형보다 낮다. 대신 그녀는 가족의 균형을 잇는 아이로 자랐다. 공식 석상에서 동생의 움직임을 살피고 형의 긴장을 눈치채며 어른들이 놓친 순간을 먼저 알아차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젓함이라 부르지만 의젓한 아이는 때로 가장 일찍 어린 시절을 포기한 아이다. 루이스는 셋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왕관에서도, 의무에서도, 사람들의 기대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그는 가장 자유롭게 웃고 가장 크게 몸을 움직이며 가장 오래 아이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보호와 함께 주어졌다. 부모는 그에게 더 적은 공식 일정과 더 많은 일상의 시간을 허락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새 아이에게 서로 다른 삶을 준비시키려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그렇게 섬세하지 않다. 조지가 나오면 사람들은 미래의 왕을 본다. 샬럿이 나오면 그녀의 침착함을 분석한다. 루이스가 나오면 그의 표정과 장난이 순식간에 기사 제목이 된다. 그리고 그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큰 이유를 상상한다. 보이는 순간도 소비되고 보이지 않는 순간도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이 가족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아이들을 숨기는 일이 아니었다. 세상 앞에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것인가를 매번 다시 결정하는 일이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생애 사진을 직접 공개하고 학교 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며 공식 행사도 나이와 성격에 따라 조절했다. 그들은 새 아이를 하나의 왕실 이미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자라는 새 사람으로 대하고 싶어 했다. 특히 샬럿의 존재는 왕실의 오래된 질서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과거라면 남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그녀의 순서는 뒤로 밀렸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계승 원칙 아래에서 샬럿은 루이스보다 앞선 자리를 지켰다. 이것은 숫자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실이 딸과 아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상징이었다. 그럼에도 서열은 아이들의 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왕위에 가장 가까운 아이가 가장 외로울 수도 있고 가장 자유로운 아이가 가장 많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 대중은 계승 순위를 보지만 부모는 새 아이의 두려움과 성격을 본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가족은 더 높은 벽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그 벽을 가장 먼저 설계한 사람은 윌리엄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를 통제하려 했다. 사진 한 장, 행사 한 번, 학교 앞에 카메라 한 대까지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경계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오래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의 시작은 왕실 규정도 현대적인 홍보 전략도 아니었다. 1997년 9월, 런던의 거리를 가득 메운 침묵 속에서 한 소년이 어머니의 관 뒤를 걸었던 날이었다. 그날 윌리엄은 세상이 한 가족의 슬픔을 얼마나 잔인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배웠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아이들만큼은 그 시선에서 지켜내겠다고 결심했다. 1997년 9월, 런던의 거리는 꽃과 침묵으로 뒤덮였다. 15살 윌리엄은 검은 정장을 입고 어머니 다이애나의 관 뒤를 걸었다.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였지만 카메라는 한 소년의 얼굴에서 슬픔을 찾아냈다. 그는 울어도 기사였고 울지 않아도 기사였다. 그날 윌리엄은 왕실의 비극이 가족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사생활은 끝나지 않았다. 편지와 옷, 녹음된 목소리, 무너진 결혼의 기억까지 다시 꺼내져 전시되고 분석됐다.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라고 불렀지만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상처가 반복해서 팔리는 일이었다. 죽음조차 한 사람에게 완전한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경험은 윌리엄 안에 하나의 확신을 만들었다. 가족을 지키려면 먼저 이야기를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누가 사진을 찍는지, 언제 공개하는지, 아이들이 어떤 행사에 나가는지까지 부모가 결정해야 했다. 그는 관심을 없앨 수는 없지만 관심이 침입으로 바뀌는 순간만큼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지와 샬럿, 루이스의 어린 시절은 이전 세대와 달랐다. 학교 정문 앞에 취재진이 줄지 않았고 생일 사진은 캐서린이 직접 찍어 공개했다.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울거나 화를 내는 평범한 오후는 신문 지면에 오르지 않았다. 왕실의 자녀이기 전에 아직 실수할 권리가 있는 어린이라는 원칙이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됐다. 윌리엄의 경계심은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었다. 그는 2021년 BBC가 다이애나와의 1995년 인터뷰를 얻는 과정에서 사용한 기만적 수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 인터뷰와 어머니의 두려움과 고립을 더 깊게 만들었다고 말한 그의 목소리에는 왕자의 분노보다 아들의 상처가 더 선명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장례 행렬은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후에도 가족의 휴가 사진이 몰래 촬영돼 잡지에 실리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돈보다 중요했던 것은 경계선이었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순간과 가족이 아이들과 쉬는 순간은 같지 않다는 선언이었다. 왕실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모든 시간이 공공재가 될 수는 없었다. 이 원칙은 오랫동안 성공했다. 새 아이는 비교적 평범한 학교 생활을 누렸고 공식 석상에서는 준비된 만큼만 모습을 드러냈다. 대중은 그들을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등장할 때마다 더 반가워했다. 윌리엄은 자신이 어릴 때 빼앗겼던 것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상처에서 태어난 보호는 쉽게 두려움으로 변한다. 한 번 문을 잠그기 시작하면 언제 다시 열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정보를 감추는 일이 가족을 지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쓰게 만드는지 경계는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2024년 그 벽은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을 드러냈다. 캐서린이 갑자기 공식 일정에서 사라졌을 때 공전은 사생활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윌리엄에게 침묵은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침묵을 비워두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이야기는 다시 낯선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침묵이 오히려 추측을 키우는 문이 되었고 윌리엄은 평생 지켜온 원칙과 처음으로 충돌해야 했다. 2024년 1월 켄싱턴 궁은 캐서린이 복부 수술을 받았으며 한동안 공식 활동을 쉬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장은 짧았고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의료 정보는 개인의 영역이라는 원칙에 따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왕실의 침묵은 언제나 평범한 침묵으로 남지 않는다. 대중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고 빈칸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다. 왜 일정이 길어지는지, 왜 새로운 사진이 없는지, 왜 설명이 반복되지 않는지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질문은 의심으로 변했고 의심은 곧 확신처럼 퍼졌다. 사실이 없는 공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상상이다. 궁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이 숨겨졌다고 믿었다. 윌리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말을 아꼈다. 그는 아내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기를 원했고 새 아이가 어머니의 상태를 둘러싼 소문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선택은 사랑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세운 격도 바깥에서 보면 비밀처럼 보일 수 있다. 보호하려는 의도와 불신을 낳는 결과는 때로 같은 문에서 시작된다. 상황은 어머니의 날 사진 한 장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캐서린이 직접 손질한 가족 사진이 공개됐지만 여러 통신사가 편집 문제를 이유로 사진을 철회했다. 작은 수정은 거대한 의혹의 증거처럼 소비됐다. 사람들은 사진 속 미소보다 손가락과 옷의 선, 배경의 어색함을 확대했다. 한 가족의 안부를 전하려던 이미지가 오히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화면이 됐다. 캐서린은 직접 사과했지만 이미 이야기는 궁전의 손을 떠난 뒤였다. 방송은 시간표를 만들었고 온라인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사실처럼 반복됐다. 누군가는 결혼 위기를 말했고 누군가는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한 사람의 회복 기간이 대중의 추리 게임으로 변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 사건은 왕실이 오래 믿어온 원칙을 뒤흔들었다. 침묵은 정보를 지킬 수 있지만 의미까지 통제하지는 못한다.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이야기는 사실이 나타난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윌리엄이 가장 두려워했던 침입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다. 궁전이 비워둔 문장 사이로 조용히 들어왔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공개할 수도 없었다. 캐서린의 진단명과 치료 과정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새 아이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가족이 밤마다 어떤 두려움을 견뎠는지까지 알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었다. 문제는 비밀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침묵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였다. 윌리엄은 두 개의 공포 사이에 서 있었다. 더 말하면 다이애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계속 침묵하면 아내의 삶이 타인의 상상 속에서 왜곡될 수 있었다.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캐서린은 남편도 궁전도 대신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밝혀진 진실은 사람들이 루이스를 둘러싸고 상상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 실제로 병과 싸우고 있던 사람은 바로 캐서린 자신이었다. 2024년 3월, 캐서린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봤다. 화려한 연출도, 근중도, 왕실의 장엄한 배경도 없었다. 화면 속에는 한 나라의 왕세자비보다 새 아이의 어머니이자 치료를 앞둔 한 여성이 먼저 보였다. 그녀는 수술 뒤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고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예방적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순간 수개월 동안 쌓였던 추측은 멈췄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빈칸을 채웠는지 마주해야 했다. 한 사람의 침묵을 의심했고 사진의 작은 흔적을 확대했으며 아픈 여성이 설명할 준비가 되기도 전에 대답을 요구했다. 캐서린은 병의 이름이나 세부 치료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가족에게 시간이 필요했고 조지와 샬럿, 루이스에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모든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 바로 그 경계가 그녀가 선택한 언어였다. 진실은 많다고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 말하고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는 용기이기도 하다. 그해 9월, 그녀는 항암 치료를 마쳤다고 알렸다. 하지만 치료가 끝났다는 말은 이전의 삶으로 즉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었다. 2025년 1월, 캐서린은 자신이 관해 상태에 들어갔다고 전하면서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환자의 싸움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말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몸이 살아남은 뒤 마음은 어디에서 회복해야 하는가? 캐서린은 이후 치료받았던 로열 마스든 병원의 공동 후원자가 됐다. 과거 다이애나가 맡았고 현재 윌리엄도 이어온 역할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왕실 직함이 아니었다. 환자로 병원 복도를 걸었던 사람이 다시 그곳을 찾아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영웅담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침묵의 무게를 바라봤다. 그녀가 오랫동안 집중해온 영유아기와 아동발달 활동도 다시 이어졌다.
병을 겪은 뒤 그 주제는 더 깊은 의미를 얻었다. 아이는 어른이 감춘 공포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 설명되지 않은 분위기와 갑자기 낮아진 목소리, 닫힌 문을 누구보다 먼저 느낀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숨기면 아이는 남겨진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두려움을 만들 수 있다. 캐서린이 카메라 앞에서 선택한 것은 완전한 공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된 정직함이었다.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병을 설명했지만 새 아이의 사생활은 넘겨주지 않았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과 멈출 수 있다는 권리를 동시에 증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왕실의 오래된 문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품위를 지키려면 감정을 감춰야 한다는 믿음, 침묵이 언제나 가장 안전하다는 원칙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됐다. 하지만 캐서린 혼자만 병과 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같은 해 왕관을 쓴 또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인정해야 했다. 캐서린이 자신의 병을 고백하기 불과 몇 주 전, 버킹엄 궁은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왕은 치료를 시작했고 일부 대외 일정을 줄였지만 국정문서와 총리 접견 같은 핵심 업무는 계속 이어갔다. 왕관은 멈출 수 없었지만 그 왕관을 쓴 사람의 몸은 분명 이전과 같지 않았다. 찰스는 평생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 왕실에서 약함은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제도의 불안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조차 계산되어야 했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 그는 병의 종류를 밝히지 않았지만 치료 중이라는 사실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도 무제한의 고백도 아닌 중간의 길이었다. 같은 해 캐서린 역시 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왕실은 전례 없는 상황에 놓였다. 왕과 미래의 왕비가 동시에 치료를 받았다. 한 사람은 국가의 상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세대의 얼굴이었다. 두 사람의 부재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군주제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 취약함은 새로운 힘이 됐다. 찰스는 치료 중에도 병원과 암 연구기관을 찾았고 환자와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 캐서린은 자신이 치료받았던 로열 마스든 병원의 공동 후원자가 됐다. 두 사람은 병을 영웅적인 승리로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치료가 길고 회복이 불규칙하며 좋은 날과 두려운 날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다. 이 변화는 왕실의 언어를 바꾸었다. 과거의 궁전은 아픔을 숨긴 채 의무를 계속하는 모습을 강인함이라 여겼다. 하지만 찰스와 캐서린은 강인함이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아가는 것임을 보여줬다. 물론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정확한 진단명도 가족 안에서 오간 대화도 여전히 사적인 영역에 남았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선까지 말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직함은 존엄을 잃지 않는다. 윌리엄은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아버지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왕의 임무를 이어갔고 아내는 회복의 속도를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는 한 해 동안 왕실의 미래와 가족의 현재 사이를 오가야 했다. 나라가 필요로 하는 왕세자와 아내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남편이 동시에 되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윌리엄은 오래된 생각 하나를 다시 보게 됐다. 가족을 지키려면 세상에서 완전히 숨겨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찰스와 캐서린은 조금 다른 답을 보여줬다. 사람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도 진실할 수 있으며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서 고통을 전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장면을 거대한 선언으로 만들지 않았다. 회복을 증명하는 인터뷰도 완벽한 가족 사진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5사람이 함께 경기장으로 향했다. 말보다 평범한 하루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은 왕실이 지난 2해 동안 배운 모든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연설이 아니라 함께 걸어 나온 발걸음 속에 있었다. 글래스고의 경기장에 5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누구도 그것을 공식적인 복귀라고 부르지 않았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특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조지와 샬럿, 루이스도 준비된 역할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기를 보고 박수를 치고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오랜 침묵 끝에 왕실이 선택한 것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였다. 루이스는 머리보다 조금 큰 파란 모자를 눌렀었다. 마스코트에게 주먹 인사를 건네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샬럿은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조지는 한층 차분해진 얼굴로 가족 곁을 지켰다. 카메라는 그 장면은 담았지만 이전과 달리 가족은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보였다. 이날의 의미는 루이스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다. 조지는 이제 자신의 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나이에 들어섰고 샬럿은 가족 안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캐서린은 치료 이후 달라진 몸과 마음을 안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섰다. 윌리엄은 왕세자로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들 옆에 있었다. 그들은 지난 시간을 설명하지 않았다. 캐서린의 치료가 가족에게 어떤 밤을 남겼는지, 찰스의 병이 왕실에 얼마나 큰 불안을 안겼는지, 새 아이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여전히 문 안쪽에 남겨두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그날 가족은 모습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윌리엄은 오랫동안 보호를 벽의 높이로 측정했다. 세상이 얼마나 적게 할수록 가족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완전하지 않았을 뿐이다. 벽은 바깥의 시선을 막아주지만 안에 있는 사람까지 서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침묵은 상처를 가릴 수 있지만 회복의 방향까지 알려주지는 못한다. 캐서린은 다른 답을 보여줬다. 정직함은 모든 문을 여는 일이 아니었다. 필요한 만큼 말하고 그 다음에는 멈추는 일이었다. 아픔을 인정하되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고 가족을 숨기지 않되 아이들의 삶을 넘겨주지 않는 것. 그 균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인간적이었다. 경기가 끝난 뒤 5사람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특별한 의식도 극적인 음악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가장 큰 변화였다. 한때 침묵으로만 자신을 지키려 했던 가족이 이제는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법을 배운 것이다. 왕실은 늘 강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강함은 눈물을 감추는 데 있지 않았다. 상처를 안고도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데 있었다. 그날 글래스고에서 보인 것은 완벽하게 회복된 가족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상실을 겪고도 서로의 속도에 맞춰 다시 걷기 시작한 5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유일한 문장이었을 것이다. 침묵은 때로 가족을 지켜준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침묵 속에서 혼자가 된다면 가장 용기 있는 보호는 문을 더 굳게 닫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일이다.